이게 이제 쉽게 마음의 성장이 슉 한 다음에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내려가면 처음 마음보다 시간이 지나서의 마음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성장시킬 때 크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크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 참법, 마음이 자비참법 같은 이런 특별기도, 이런 것이 마음이 성장할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뭐 금강경 백일기도, 뭐 보현행원품 백일기도, 또 백중 뭐 49일 기도, 자비참법 기도, 이런 것들은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일단 성장 먼저 말할게요. 이렇게 더 깊이 쇠락해 깊이 늪에 빠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성장, 자비참법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단 그 함께하는 우리 동참 합송, 그리고 함께 같이 수행하는, 기도하는 이것의 역할이 커요. 함께 할 때 이렇게 수행의 에너지는 훨씬 더 극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제 새끼줄과 동아줄과의 차이예요. 우리 지푸라기만 있으면 끊기가 쉽지만, 새끼줄로 그리고 동아줄로 가면 훨씬 더 단단해서 모든 어떤 아주 큰 배라도, 몇 톤의 무게도 동아줄이 되면 다 건져올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합송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참법할 때 항상 먼저 자리를 깔듯이 미리 이제 향을 피우고, 참법 전의식이 있습니다. 전의식. 참법은 전의식에 굉장히 충실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초를 닦고 나서 건물을 올리면 이 건물이 지진에도 피해가 없듯이,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충실한 게 참법이죠.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참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기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공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잘 되어져 있어요. 각 곳마다 공양이 달라요. 먼저 향을 피우고, 부처님한테 향 피우고 하는 의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육법공양, 10법공양으로 나뉘죠. 10법공양, 10가지 방법으로 공양을 올려서 각 곳마다 공양을 올리게 하고, 공양하면서 역시 찬탄을 해서 1권 하기 전에, 2권 하기 전에 공양과 찬탄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1권부터 본문이 처음에는 삼보의 귀, 삼기가 있고, 2권은 발보리심, 3권, 4권은 이제 현과보 해서 연기를 보고, 5권, 6권은 원결을 푸는, 해원결. 그리고 7권은 이제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삼보를 만남으로 해서 이 법을 만남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7권 후반부터는 이제 육도 중생들을 위해서, 천이 나수라 지옥악의 축생인 중생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 육도 중생을 위해서 절을 막 하고 하는 게 8권까지 있어요. 그리고 10권의 회양이 있죠. 이렇게 체계가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하기 위한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다. 1층부터 10층까지 완벽하게 체계가 있고, 기초 작업도 다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권은 환희지, 이런 환희지에 보살지에 이뤄야 된다. 2권은 이구지, 3, 4권은 발광지와 염해지, 5권, 6권은 이제 난승지와 현전지, 그리고 7권, 8권, 9권은 이제 그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리고 나중에 회항하는 식권은 법운지의 경지에 이르는 그렇게 각 권마다 마음의 상태가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쭉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주죠. 이 참법이란 열차만 타고 시작해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꼭대기에 가 있는, 이거는 케이블카랑 똑같아.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케이블카를 탔더니 힘들이지 않고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는 것처럼 참법은 그런 이제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죠. 그것을 대중이 동참하면서 같이 함께 절하고 독송하고 절하고 독송하면서 그것이 더 그 결속력 있게 더 야무지게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알아가게 지혜라는 건 지식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글을 읽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독송하다 보면 하나하나 알아가지가 좀 잘 안 해. 독송에 열중하다 보니까 지금 뭘 독송했지? 오늘 뭐 했지? 이러면서 한참 열심히 읽었는데 지나고 나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동참이라는 이런 케이블카를 타면 걷지 않아도 슝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지나갔지? 한 것처럼 이런 원리도 있어서 좋다. 그래서 쑥 하고 나면 이만큼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유지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다시 또 풍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요. 일단은 이만큼 올라가게 하는 큰 효과는 참법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더 나아가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낫겠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남들과 같이 함께 같이도 하면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뚝 떨어져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를 올려놨는데 누가 절에 다녀봐야 뭐 아유 저 스님 비리가 많아. 아이고 저 뭐 이렇게 해서 저 불자들 저렇게 하는 거 봐. 이러면서 아유 저 뭐 이렇게 욕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 보면서 아이 그 완전히 질렸어 해서 실망해서 푹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스님한테 또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스라이팅 안 하지만 간혹가다 그런 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푹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또 잘 모르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엉뚱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제가 엊그저께는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를 봤어요. 이승만 추모 다큐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아주 훌륭하신 모습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고 나면, 이야, 눈물이 나. 훌륭해. 이와 같은 분이 없어. 야,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을 왜 다르게 알고 있었지? 라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보라고 막 권유하죠. 이것만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가?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거나 배우고 나서 잊어버렸거나 잘 모르잖아. 요 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또 사람들 인터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알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48년도에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52년도에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3선 당선이 돼요. 그리고 60년에 4선 당선됐다가 4.19에 의해서 내려오게 됐죠. 이 사이에 헌법을 1차 개헌, 2차 개헌을 하게 돼요. 1948년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그때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국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 중임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90%에 육박하게 48년도에 이승만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뽑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 대통령 우리가 뽑아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뽑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중임제 더 할 수 있다.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2년도에 7월 달인가요? 이때 선거를 하게 돼요. 국회의원 선거했어. 근데 그때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었네? 그때 이승만을 지지하는 그런 자유당이 참패를 하게 돼요. 야당 득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2년 이때쯤에 다시 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헌을 추진해요. 어떤 개헌을 했냐면 직선제로 개헌을 바꿔요. 본래부터 직선제 한 게 아니었고 이때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니까 그러면 안 되게 내가 대통령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개헌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근데 개헌이라는 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개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그때 당시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어요. 부산에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 막 모이려고 할 때, 국회가 개회가 될 때,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이 버스를 막아놓고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국회 개헌 이걸 보고 이제 발췌 개헌이라는데 야당과 여당이 서로 낸 것을 서로 뽑아서 이제 발췌 개헌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군인들이 더 이렇게 총 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203명인가 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이때 당시 비밀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세요? 앉았어요. 이런 거 했어요. 뒤에서 이제 총 들고 앉아있으면 죽어.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90% 넘게 사람들이 개헌을 찬성했어요. 개헌 찬성 안 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런 개헌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헌은 이제 그것도 참 웃겨요. 본래 1년 한 번 중임이니까 56년에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54년도에 다시 또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때 4.4.5.입 개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 이때였어요. 이때도 개헌 이제 대통령을 연임하기 위한 개헌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대통령제가 1년 한 번 더 중임할 수 있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은 거예요. 좀 웃긴 조항이잖아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때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그때 203명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153.333명이 넘으면 이제 당선 그 개헌이 되는 건데 딱 153명이 찬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53명이 찬성하면 떨어지는 건가요? 올라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근데 이틀 뒤에 수학교수를 등장해서 반올림해서 3.3332가 이거는 반올림 할 수가 없다. 153명이면 된다
해서 땅땅땅땅 처리해서 개헌을 시킨 거예요. 이걸 보고 4.4.5입 개헌, 코미디 같은 일. 이런 식으로 해서 56년에 다시 당선이 돼요. 근데 이때 당선될 때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56년에 신익희인가요? 상대 후보가 조봉암 나오고 신익희인가 이 사람 나오고 이제 이승만 나오고 했는데 신익희인가 이 사람이 그 선거 유세 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대선 후보였는데 죽어요. 며칠 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할 때 이승만의 정적은 다 죽었어. 48년 이전에 여운형은 진짜 모든 여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여운형 암살, 피살당했죠. 그리고 김구는 이때까지 살았었어요. 여기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득표를 별 못했지만 김구도 암살당하죠. 이승만은 안창호 선생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익희 선생 모두 이제 심장마비로 죽고, 그 다음에 조봉암 이때 56년 선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익희 선생이 죽었는데 선거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나중에 투표함 열어보니까 죽은 신익희한테 투표한 사람이 2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20% 넘는 사람이 신익희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조봉암이 30% 넘게 당선된 거예요. 겨우 가반수도 넘기지 못하고 이승만이 당선이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엄청 강화시켜가지고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자꾸 얘기한다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때려서 조봉암을 사형시키죠. 조봉암은 나중에 무죄라고 2011년에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도 사형시키지. 그 다음에 또 60년에 선거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 조병옥이 나왔거든요. 조병옥도 죽어. 조병옥 몸이 아파서 죽어.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상대가 다 죽어. 이건 뭔가? 이런 의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조병옥도 죽고, 이때 56년 때 이제 부통령으로는 민주당 장면이 당선이 됐어요. 국민들은 영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52년에도 이승만이 겨우 당선이 되고 56년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거, 선거를 이렇게 그 헌법을 2번이나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2번이나 고쳤고, 선거 부정도 계속 자행했다. 그리고 상대의 그 유력한 후보들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돌아가셨다, 이런 것 등등이,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가 독재 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향신문도 폐간하고 뭐 또 하고, 하여간 독재 정권,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민주 정권이었나 독재 정권이었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상 독재 정권이었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지 않나요? 이때 이승만 정권 때 민주 정권이었나? 여러 가지 역사 자료상 독재 정권임에 분명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노력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다른 거는 이 4.19 4월 19일 날 4.19 이거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다 이제 들고 일어서 그랬잖아요. 이때 김주열, 이 4.19 이때 3월 15일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 후보가 장면이 대구에서 막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일요일 날 연설을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에 갑자기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요일 날 등교를 해라. 왜냐하면 장면이 막 대구에서 그 연설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이들 등교를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2월 28일 날에 그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리 투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산에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제 실종되는데 나중에 바다 위에서 떠올랐잖아요. 눈에 이제 이렇게 무슨 탄이죠? 체류탄. 그 이후로 이제 전국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고 나중에 교수들까지 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가 됐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래요. 이제 그 영화만 보면 참 이렇게 재밌다 하기는 그렇고 왜곡이 좀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지만 이때는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한 거냐 안 했다. 상대방 후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가난하게 생활을 하셨다. 검소하게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챙긴 거 하나도 없이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다. 그거를 또 되게 부각하고 또 이걸 제일 또 중요하게 여기죠. 민주주의를 지켰다. 공산화해서 우리 남한을 김일성의 위험에서 도발해서 막아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아내서 민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김일성이 잘못했죠. 김일성이 잘못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긴 했지만 그걸 유도한 거는 또 이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북침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이승만을 정말 환영하고 다 그랬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반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을 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미군 철수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도 철수를 하게 했는데 북한이 북침을 하게 한 거는 난 그거는 대통령이 또 책임이 컸다. 마치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젤렌스키도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토 가입한다고 막 그렇게 막 했었기 때문에 푸틴을 엄청 자극을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조카 통일의 뜻이 있었지만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10%라도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정권에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이렇게 북침이 일고 나서 중공군까지 이렇게 침공을 해서 그걸 막아낸 공적은 있죠. 이제 본래 이승만은 외교의 달인이었어요. 본래 정치 외교학과 다 박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많은 사이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외교 활동들을 많이 해서 유엔이 참전하게 된 것도 이승만의 그런 외교력이 발휘돼서 유엔이 참전하게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건 이승만이 치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한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북한을 북침한다. 60년대에도 50년대에도 계속 북침해서 초과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게 이승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승만이 또 해안이 있다. 영화에서는 그래요. 이제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을 칠 거다라는 것을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이승만이 책을 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미국에게 패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안이 정말 있다면 여운형처럼 여운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운형도 미국에게 분명히 진다 해서 패망한다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우리도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장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군이 와가지고 미 군정이 시작된 것은
남한은 이렇게 그 조선은 정치를 해낼 수 없다. 이거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미 군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운형은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국가재건위회를 만들어서 장관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다 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 군정이 와가지고 이거를 확 무시한 거예요. 여운형을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임시정부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조선은 자기들이 스스로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분정을 한 3년 동안 해야겠다, 몇 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3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가장 실패한 것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친일을 혁파하지 못한 거. 이것을 또 꼽을 수가 있죠. 북한은 벌써 김일성이 친일 혁파를 많이 했어요. 물론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살려줬겠지. 그래서 영화에서는 김일성이 친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김일성은 자기랑 친한 사람은 많이 살려줬겠지만 나름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친일을 척파했고 그리고 토지 개혁까지 했어요. 북한도 토지 개혁을 이 두 가지를 김일성이 나름 열심히 했어.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서 일찌감치 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되니까 이제 반민 특위가 결성이 돼서 친일을 혁파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승만이 반대합니다. 방해를 해요. 반민특위를 친일한 사람 청산을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이승만도 나름 논리가 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식인이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떤 논리로 말씀하셨냐면 지금 반공이 중요하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검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때 당시 경찰들은 거의 80%가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에서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재임해가지고 다 친일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그대로 등용한 거예요.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근데 당시에 그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색출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서 들이는 이런 반공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처벌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주장을 전국에 하고 다니신 거야. 연설 잘하시잖아. 이승만 대통령 진짜 잘하는 거 연설. 말빨 최고. 우리는 이제 연설이 이제 그 연세가 많으셔서 80대 떨면서 하는 그 연설만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하버드 대학도 다니고 대학을 다니기에 그렇게 돈이 어디 있어서 다녔겠어요. 교회의 후원을 받았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조선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들하고 신도들 거기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후원해줘가지고 그 후원을 입고 대학에도 다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만큼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연설하면 이승만. 그리고 나름 이제 전략도 잘 짜고 그런데 그 전략이라는 게 내 방식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의 방식은 아니다. 해가지고 심지어 하와이 있을 때 박영만이라는 이제 독립운동 투사를 고발도 했어요. 같은 동료를 고발을 하고 독립운동한다고. 그때 좀 위험하긴 했어요. 일본의 그 군함을 폭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하와이 항해에 있는 일본 군함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하고 북한은 미국은 잘 지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무장투쟁을 싫어했던 게 이승만이야.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뭐 상하이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무장투쟁에 정말 열을 올렸거든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정도예요. 다른 식민지들은 무장투쟁을 제대로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성은 의병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무장투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싫어했어요. 무장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훌륭하게 먹히진 않았죠. 어쨌든 친일을 청산해야 되는데 친일 청산 진짜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천추의 한이 돼서 다시 이승만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분들이 남아서 후원해 주는 게 아닌가. 또 토지개혁은 진짜 성공했어요. 네, 국민들의 요구가 컸죠. 그래서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주, 조선 후기까지 지주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심지어 우리 조상도 우리도 이제 우리 땅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직접 벼농사를 짓고 우리 땅에 벼농사를 짓게 한 건 이승만이 엄청 잘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교육을 이루고 우리 아들은 대학에 보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성장이 민주주의 성장이 있었죠.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진짜 이승만이 나쁜 게 많아요. 불교를 회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서북청년단 해가지고 북한에서 쫓겨온 기독교인들, 당시 평양이 기독교 천국이었어요. 평양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았고 평양 지주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였는데 평양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때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대형 교회를 만든 교회들이 거기 그 원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엄청 등용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거의 대부분 등용해서 또 장관도 시켜주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도 시켜주기도 하기도 하고 뒤에서 조직을 운영해요. 서북청년단들이 제주도 내려가서 4.3 사건의 주역이 되죠. 여순 반란 사건 제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북청년단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서울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그 대형 교회들은 이승만 재임 시절에 엄청 후원을 많이 받고 역시 그 정치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의 대통령들한테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은 교회 세력, 교회 권력이 그 어떤 권력보다 가장 이제 강한 권력이 됐어요. 그 단초를 만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불교에 또 우리 불교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 그게 이제 정화운동이잖아요. 1950년대부터 했던 정화운동. 이거 역시 이승만이 뒤에서 조직폭력배를 후원해주고 심지어 군대도 약간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화운동에서 비구대처 싸움이 치열한 싸움, 우리 절간이 조폭의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피가 흐르고 했던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뒤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보면. 여기에 우리 스님들이 놀아나서 정화운동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지금에 이르긴 했는데요. 등등의, 그러니까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뭐 김두한이라든지 뭐 이정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조폭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조폭들을 뒤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이 자유당이었고 그런 독재 정권의 그런 것들을 많이 등등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4.3 사건 완전 학살이죠. 대학살입니다.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보도연합 이제 뭐 그 사회주의자를 색출한다고 해도 보도연합에도 20만 명, 30만 명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시 그것도 대학살이잖아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헌법을 2번 고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정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학살극을 벌였다라는 거. 세 번째는 저는 6.25 전쟁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그 등등의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잘한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은 훌륭한 대통령일까 아닐까요? 박근혜. 전두환 대통령 다큐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다큐 나오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두환이 훌륭하신 분이었다니.
이렇게 박근혜가 훌륭하신 분이었다니. 왜냐하면 좋은 것만 다 뽑아서 하면, 제 다큐를 만들어도 좋은 것만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 완전히 이석철 스님보다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어떤 인식이나 비판 의식을 갖지 않고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봤거든요. 감동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다큐, 박근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탄핵 잘못한 거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엄청나게 찬성했는데 한 30%의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은 한 40%의 사람들이 야, 좀 그때는 좀 심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잘못됐다. 역시 이승만 대통령도 잊혀지고 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다. 그러면 나중에 전두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4.19 이승만을 좋게 생각을 하면 4.19를 부정하게 돼요. 우리 헌법에 4.19에 의거 불의에 항거한 4.19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불의에 항거한 4.19가 그럼 밀란이 돼버리잖아. 그래 되면. 등등의.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여순 반란 사건의 주역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남로당의 공산적인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돼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엄청 이승만을 깔 수밖에 없고 계속 진짜 원수처럼 됐어요. 그래서 참 이상해. 박정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승만도 사랑하는데 박정희가 진짜 미워한 건 이승만이었는데.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네.